네, 이제 좀 몇 시 책 좀 정도에? 읽겠습니다. 7시에 오늘은 설명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3, 40분 직업 정도 있는 사람들한테 다 때리는 책을 거야. 읽겠습니다. 네,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아디다스의 스피드 그렇지, 어디서 팩토리. 하는 될지 모르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형성한 디지털 소비 생태계를 보면 로봇, 사물 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드론, 3D 프린터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원래 기업들은 ERP, 전사적 자원 관리라는 걸 만들어 쓰면서 회사의 업무를 잘 디지털화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제 소비자들까지 디지털로 거래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고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는 시도가 플랫폼 기업들의 전략 핵심이다. 이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니 다양한 분야로 확산 되었다. 고객의 데이터를 더 모을 수 있는 제품을 찾고자 대시 버튼, 아마존의 IoT 기기 누르면 제품 주문이 가능하다. 에코 스피커 등이 나온다. 이들이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장착된 제품들이다. 무인점포 아마존고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의 결정체이다. 물류도 바꾼다. 물류센터에는 로봇 키바가 투입되고 무인 택배를 위한 드론과 자율주행 택배 자동차가 개발되었다. 제조업도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된다. 소비, 물류, 회사 경영까지 디지털 데이터가 통합되었는데 제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이 고민이 만든 게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다. 유통에 개입 없이 소비자 구매 데이터만 받아 제품을 만들고 배송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장을 꾸민 것이다. 여기에 정밀 로봇과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과 센서가 집중 투입된다. 신기술은 수요가 있어야 발전한다. 무작정 신기술만 있으면 성공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보다 구체화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신기술은 수요가 있어야 발전한다. 나의 기술은 어떤 스토리를 담을지 생태계를 이해하면 답이 보인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비즈니스 전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모든 구성원들이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을 학습하는 일이다. 디지털 소비 생태계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스마트 팩토리까지 배울 게 매우 많다. 그러나 기술은 재료에 불과하고 모두가 다 전문가일 필요도 없다. 다만 회사가 디지털 소비 방식에 적응하려면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본 철학과 지식 그리고 공감대가 꼭 필요하다. 그것을 함께 학습해야 한다. 그 철학의 근간은 오직 고객이 왕이다. 고객이 왕이다. 라는 생각이다. 이 진부한 문구는 여전히 최고의 가치이다. 그래서 시장 경험이 풍부한 오래된 사람도 중요하다. 명심할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이 고객은 상식 속의 고객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 포노 사피엔스라는 것이다. 이들의 문명은 상식이 아니라 오로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읽고 이해해야 한다. 혁신을 준비한다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제품 디테일, 미세한 차이 그러나 결정적 차이. 1917년 마르셀 듀샹은 현대 미술의 시작점이자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작품 샘을 출품한다.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 작품은 소변기를 떼어내서 거기다가 알무트 1917이라고 쓴 오브제이다. 예술계는 곧 난리가 났다. 이것이 과연 작품인가에 대한 의문이 쏟아졌다. 듀샹은 이렇게 정의했다. 도저히 예술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더러운 변기도 사물로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예술품으로 인지할 수 있다. 레디메이드라는 현대 미술의 새로운 트렌드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레디메이드. 그 후 현대 미술은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했다. 앵프라맹스 팬덤의 기초. 듀샹의 작품은 예술적으로 많은 해석을 낳았다. 그 중에 하나가 듀샹이 언급한 앵프라맹스이다.
샘이라는 작품이 보여준 예술의 의미는 이렇다.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더러운 소변기를 떼어낸 다음 사인을 넣어 예술품이라고 우겼을 때, 그러고 보니 이것도 관점에 따라서는 예술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지구상에 누가 있을까? 물론 인간밖에 없다.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렇다. 듀샹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기성품 변기였지만 샘은 이제 작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 앵프라 맹스가 더해져 변기가 엄청난 예술품으로 변한 것이다. 앵프라 맹스의 뜻은 이렇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미세한 차이, 그러나 본질을 바꾸는 결정적 차이. 듀샹은 기존 기성품과 물리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는 변기를 선택한 후 거기에 앵프라 맹스를 더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담은 예술품으로 탄생시켰다. 이 미묘한 차이는 팬덤을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 택시와 우버는 다르지 않다. 똑같은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 서비스이고 요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업의 본질도 같다. 그런데 호모사피엔스의 감성에 맞춰 미묘한 차이를 더한 우버에 엄청난 소비자가 몰렸다.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K뱅크와 서비스의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귀엽다라는 미묘한 차이로 출범 1년 만에 680만 고객이 열광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가 왕인 시대에 그들을 열광시키는 팬덤을 만들어내려면 결국 앵프라 맹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앵프라 맹스를 찾아내려면 디테일에 집착해야 한다. 앵프라 맹스. 인간은 항상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무한한 잠재력도 갖고 있으며 매우 대중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개인적이다. 예측하기 어려워서 매력적이기도 하다. 이것이 소비자의 특성이라면 앵프라 맹스를 찾는 일은 정말 어렵다. 그렇더라도 그 출발점은 바로 사람이다. 앵프라 맹스 사람.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집착이 디테일을 만들고 디테일이 완성되면 팬덤이 생긴다. 인류 문명의 표준이 달라진 만큼 팬덤을 일으키는 앵프라 맹스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에 대한 관심을 계속 키우고 또 학습해야 한다. 신문명이 자연스럽고 익숙해져야 앵프라 맹스를 만들어낼 힘이 생긴다. 앵프라 맹스. 디테일로 이룬 한반도 신화. 우리나라는 명백한 제조 중심 국가다. 그 위상도 대단하다. 2018년 수출액이 6천억 달러, 약 676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세계에서 이 기록을 이룬 7번째 국가라고 한다. 거의 모든 수출이 제조에서 나온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제조 국가인지 알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조 산업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난 뒤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엔지니어가 많지도 않았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마저도 근간을 잃어버렸고 남은 거라고는 그저 열심히 잘해보자는 사람들과 교육에 대한 열정밖에 없었다. 그리고 1950년대 중반부터 많은 인구가 탄생했다. 이분들이 지금 대거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이다. 대한민국의 현대 문명, 제조산업의 근간을 다 이룩하신 주역들이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세대다. 데이터로 보면 더욱 명백하다. 인류 현대 100년 사이에 아무런 과학 기반이 없이 식민지에서 출발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유니세프 세계 아동 기금으로부터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제공하게 된 세계 유일 국가이기도 하다. 원조를 제공하다가 망해서 원조를 받고 있는 국가는 많다. 유니세프에서 보내준 원조로 차려진 밥상을 받고 자란 어른이 된 후 당대에 그걸 되돌려준 세계 유일의 세대가 바로 우리 기성 세대이다. 제조업으로 가면 더욱 놀랍다. 철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던 시대에 세계 1위의 철강회사를 만들어냈는가 하면 엄청난 기술력을 요구하는 조선업에서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에 인쇄된 거북선을 보여주며 우리는 배를 잘 만드는 민족이라고 설득해 투자금을 받아낸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세계 1위를 만들어내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세계 1위가 당연한 목표가 되었다. 최근에는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소득 100만 달러 이하이던 최빈국에서 태어나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잘 사는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욕심으로 살아온 세대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제조산업의 기적이다.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다. 그것조차 우리는 이제 반성하고 극복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민주적인 사회를 갖게 되었다. 팩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몇몇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었고 기업들은 탐욕스러운 수탈만 일삼아 왔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그렇기만 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망해버렸다. 우리가 세계 최빈국에서 발돋움을 해 엄청난 선진 문명과 제조산업의 힘을 갖게 된 건 기성세대가 세계 사이에 유례가 없는 노력과 실력으로 기적같은 현실을 만들어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 놀라운 팩트가 우리나라에서만 정치 논리로 인해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 안타까움은 일단 접어두고 이 축적된 제조의 디테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시작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조기술을 발전시킨 전략은 패스트 팔로워였다. 항상 선진국에 따라 할 모델이 있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스펙을 만들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굳이 새로운 걸 기약하고 만들고 도전할 필요가 없었다. 창조적 도전은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방식은 맞지 않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소비의 방식이 달라졌다. 소비시장의 섹터는 세분화되었고 광고에 기반한 대규모의 소비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인플루언서의 영향으로 인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팬덤 소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되었다. 그래서 상품의 기획부터 유통까지 새로운 소비 시스템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제조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제조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추진 중이다. 스마트 팩토리는 대표적인 제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다. 독일의 아디다스는 스마트 팩토리의 상징으로 불리는 새로운 개념의 신발 공장 스피드 팩토리를 독일에 세우고 시범 생산을 시작했다. 이 공장은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소비 개념에 맞춰 온디맨드 생산을 실현한 사례이다. 온디맨드란 모바일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이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경제의 활동을 말한다. 요즘 소비자들은 음악도 듣고 싶을 때 언제든 스트리밍 앱이나 유튜브를 틀어 듣는다. 영화도 폰으로 보고 신발과 옷도 디지털 플랫폼에서 원하면 언제든 구매할 수 있다. 이 모든 게 온디맨드 활동이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소비는 급증했지만 제조는 여전히 대량 생산에 의존한다. 신발은 판매 6개월 전에 제조된 걸 신어야 하고 판매에 실패한 경우 재고도 큰 문제가 된다. 스피드 팩토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조 솔루션이다. 스피드 팩토리에는 로봇과 3D 프린터가 신발을 만든다.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그때부터 생산에 들어가 5시간이면 제조가 완성된다. 연 생산 50만 켤레의 설비의 직원은 10명, 나머지 업무는 모두 자동화된 라인이 해결한다. 주문이 없으면 생산도 없고 따라서 재고도 없다. 생산된 상품은 택배로 고객에게 전달된다. 주문 후 24시간 내에 배달을 완료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스피드 팩토리이다. 일반적으로 신발 한 켤레의 가격의 50%는 소매점의 마진,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하는 점주라고 한다. 거기에 재고 비용까지 생각하면 스피드 팩토리의 효율성은 더욱 놀랍다. 아디다스는 10년 이내에 디자이너, 브랜드, 고급 제품에 한하여 제품 생산을 스마트 팩토리 형식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직까지 3D 프린팅 기술이 부족한 점이 많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
우리가 스피드 팩토리에서 배워야 할 점은 소비 방식에 맞춰 제조 방식을 바꾼다는 점이다. 소량이든 대량이든 소비자가 선택하면 생산하고 아니면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여러 디자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를 수 있고 제조 시스템은 이에 대응해서 24시간 내에 제품을 제공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온디맨드 소비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제조 방식이다. 온디맨드. 온디맨드란 모바일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이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온디맨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다. 제조에서 생산의 라인이 가장 복잡하고 최고의 정밀도를 요하는 게 바로 반도체이다. 이게 OLED 디스플레이도 유사한 방식이다. 알루미늄 케이스로 만들어지는 최근의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이다. 엄청난 길이의 생산 라인을 세계 최고의 기술로 다듬어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게 우리 제조의 디테일이다. 생산을 담당한 대기업과 수백 개의 장비 기업이 호흡을 맞춰 만들어내는 종합 예술이기도 하다. 이런 실력이라면 신발처럼 소비재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해보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이다. 대량 생산하면 판매가 보장되는 부품 제조에 익숙한 우리 제조업에서 겁낼 만도 하다. 그래서 많은 생각과 기획이 필요하다. 소비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고 이에 대응하는 제조 시스템의 설계도 필요하다. 디자이너와도 유통기업과도 협업이 필요하다. 다양한 제조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내야 하는 종합예술이다. 더구나 보고 길 샘플도 없는 상황이다. 창조적인 생각에 제조의 스킬을 더해 제대로 만들어야 팬덤을 만들 수 있다. 고객의 눈높이는 이미 엄청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품의 디테일이 팬덤을 만드는 결정적 요소라면 분명 우리는 잘해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융합에 기반한 창조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새로운 도전은 기존의 시스템을 카피하는 것에 비해 성공하기 어렵다. 거기에 IoT와 로봇, 3D 프린터 등 익숙하지 않은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다뤄야 한다. 그래서 어렵고 난관이 많은 도전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제조업이라면 할 수 있다. 캐리 TV의 성공, 유튜브라는 생태계의 법칙. 유튜브가 유튜브라는 생태계의 법칙. 빅데이터 분석을 비즈니스 전략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를 보고 고객의 변화를 읽어내는 힘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고객에 대한 경험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다. 데이터와 경험을 연계하는 능력은 오직 훈련에 의해서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끊임없이 데이터를 읽고 고객의 변화를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아마존 웹서비스,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에 광고를 얹다. 우리나라 미디어 소비 변화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 2016년 네이버는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엔 지상파 TV 3개사와 그리고 신문 3,700개사의 광고비를 추월했다. 네이버의 영향력이 신문과 지상파 TV보다 더 커졌다는 뜻이다. 네이버가 광고의 대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이 2016년부터 유튜브의 사용 시간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유튜브 앱의 하루 사용 시간이 네이버에 비해 무려 2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명실공히 유튜브는 우리나라 미디어 소비의 대표 플랫폼이 되었다. 이 데이터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만약 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기획한다면 TV와 신문 비중을 줄여 네이버로 이동한 후 2018년부터는 유튜브 광고를 네이버보다 2배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이 방식을 잘 따르지 않았다. 광고주와 언론의 특수적 관계까지 감안해서 여전히 TV와 신문의 광고를 게재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비율은 현저히 줄긴 줄었다.
이제는 TV와 신문의 위기가 기업들에게도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을 배려해줄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현상이 시장을 지배한 지 오래되었다. 심지어 아마존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TV 광고를 중단했다. TV 광고와 매출의 연계성이 높지 않다는 테스트까지 거쳐 내린 결론이었다. TV 광고를 하면서 매출 효과를 분석한 다음 ROI,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으면 비용을 축소한다. 동시에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는 확대한다. 그리고 이 결정은 거의 모든 플랫폼 기업들의 교과서가 되었다. 사실 플랫폼 광고는 이미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인 지 오래다. 많은 대기업들의 광고가 기존 미디어 플랫폼에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했고 또 지속적으로 이동 중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TV 광고를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보는 사람도 많지 않고 광고 효과도 TV에 비해서는 미미했던 것이다. 원인은 미디어 소비 문명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데에 있다. 포노사피엔스들은 TV와 신문에 익숙한 세대와는 미디어 소비와의 방식도 콘텐츠 특성도 아주 다르다. 그러니 기존 방식으로 제작된 광고를 자꾸 떠먹여 봤자 효과가 나지 않는다. 이들은 무엇을 사야 한다고 강요하는 광고에 대해 그리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다. 광고가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 캐리 TV가 성공한 이유.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은 숫자만이 아니라 숫자를 통해 보여주는 소비 행동의 본질적 변화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사용 시간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건 수많은 유튜브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모으면서부터이다. 유튜버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광고주들이 유튜브로 몰려가게 되었고 유튜버들도 수익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기존 방식을 위협하는 미디어 광고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유튜브 개인 방송 산업이 성장한 배경을 보면 미디어 소비 패턴이 얼마나 빠르게 팬덤 중심으로 이동하는지를 알 수 있다. 성공적으로 안착한 대표적 유튜브 방송이 캐리 TV이다. 원래는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로 시작했었다. 캐리 TV가 성취한 데이터를 보면 이 문명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014년 권원숙 대표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MCN 사업에 도전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캐리 TV는 창업 원년 17만 원의 매출로 출발해 2016년 매출 30억 원을 돌파하며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190만 명을 넘었다. 그러는 사이 오프라인 연극 산업에도 진출하고 중국에도 진출하며 사업 다각화도 부지런히 추진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한 키즈 TV 분야인 만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캐리 TV의 성장 스토리와 속도를 보면 미디어 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사실 캐리 TV는 고작 3평짜리 스튜디오에서 시작했다.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방송만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시작한 것이다. 자본이 없으니 마케팅도 광고도 여력이 없었다. 오직 비디오를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만 했다. 그럼에도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우선 190만 명의 정기 구독자를 분석해 보았다. 이 방송의 타깃 고객은 미취학 아동이다. 뽀뽀뽀에서 모티브를 얻어 시작했다고 한다. 4세에서 7세 미취학 아동 우리나라 인구로 보면 최대 130만 명이다. 그렇다면 190만이라는 숫자는 상당수의 해외 교포까지 포함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캐리 TV를 정기 구독 중이라는 뜻이다. 그럼 무엇이 아이들이 캐리 TV를 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이 방송은 부모님이 권장하는 프로가 아니다. 콘텐츠 자체가 완구로 놀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니 방송에 나온 장난감을 자꾸 아이들이 사달라고 한다. 그러니 부모에겐 사실 달갑지 않은 방송이다. 마케팅도 하지 않았고 부모도 권유하지 않았다면 이걸 퍼뜨린 주인공은 단 하나다. 바로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서로 대화를 하며 캐리 TV를 퍼뜨리며 입소문이 난 것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된 것이다. 너 어제 캐리 언니가 갖고 놀던 장난감 봤어? 그거 진짜 재밌겠더라. 캐리 언니가 누구야?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안 나오는데. 너 유튜브 캐리 언니 몰라? 응, 난 몰라. 너 그래서는 앞으로 사회생활 힘들다. 이건 꼭 봐줘야 해.
다소 러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캐리TV는 구독자 수 190만 명을 만들어냈다. 따져보면 캐리TV 앞엔 장래물도 엄청났다. 4세에서 7세 아이들의 본인 소유 스마트폰을 갖고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의 폰을 뺏어서 방송을 보았다는 말이 된다. 그것도 본인의 손으로 직접 캐리TV를 찾아본 것이다. 아무리 아이들이지만 재미없는 것은 절대로 보지 않는다. 아니 더더욱 보지 않는다. 그런데 스스로 선택하게 만든 것이다. 팬덤의 힘이다. 오직 킬러 콘텐츠로 승부하고 성공하면 팬덤이 형성되고 팬덤이 확장되면 사업이 된다. 이것이 유튜브 생태계의 사업화 법칙이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결정권은 팬, 즉 소비자가 갖고 있다. 이래서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소비자가 왕이자 절대 권력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야, 일단은요, 포노 사피엔스는 여기까지 읽고요. 7월 15일 월요일.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 그 다음에 세이노의 가르침도 한번. 학벌 좋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인류 대학을 다닌다고 외국 유명 대학에서 유학 중이라고 최고의 학력과 학벌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축하한다. 고생 많았다. 학벌과 학력이 좋으면 일단은 봉급 생활자로서 달리기를 해볼 수 있는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 위치에 주어지게 된다. 당신은 당연히 학벌과 학력을 중시하는 집단으로 가야 한다. 배경도 있다면 공기업에 들어가면 더욱 좋다. 아시아 지역에서 학력과 학벌이 좋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엘리트 의식이다. 한국이건 일본이건 교육 방식은 암기식 위주다. 암기식은 암기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만을 우수한 엘리트로 대접하고 창의력이나 응용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열등감 속에 빠뜨리는 아주 잘못된 교육 제도이지만 이 제도에서 승리자가 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단한 엘리트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내 대기업들 중 상당수는 그들이 입사하면 엘리베이터 타는 법, 인사하는 법, 명함 주고 받는 법 등과 같은 것을 반드시 가르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시 합격자들을 보자. 고시 제일주로 인해서 그들 대부분은 스스로를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로 자부하고 민간의 조언을 열등하게 본다. 오죽하면 KDI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암기 능력의 탁월함을 판단 능력이나 리더십 혹은 수익 창출 능력의 탁월함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학력과 학벌이 좋으면 일단은 이 사회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개인의 능력이 문제가 된다. 김지룡의 나는 일본 문화가 재미있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이다. 망해버린 야마이치 증권사 직원이 다른 외국계 증권회사에 입사하려고 인사부장에게 전화를 하였다. 야마이치 증권의 직원입니다. 기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도쿄대학 출신입니다. 학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도쿄대학 법학부를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어 회화에 자신 있습니까? 영어는 못하지만 도쿄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파생 상품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도쿄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PC는 다룰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도쿄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도쿄대 얘기는 빼고 이야기합시다. 그 남자는 말이 없다가 전화를 끊었다고 하며 신문에 실린 실화라고 한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90년대 중반 한국에서 어느 대학원 졸업자를 면접하였을 때 있었던 일이다. 컴퓨터는 어느 정도 하는가? 잘 하지 못합니다. 외국어는 전공 공부하느라 열심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컴퓨터를 잘 활용하고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엘리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당장 써먹기는 좋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뭔데? 저는 대학원을 다닌 것이지 학원을 다닌 것이 아닙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기능적인 능력보다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를 제기할 수 있는 소양을 닦았습니다. 한 명의 아이디어가 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케이, 알았네. 그렇다면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전공과 관련된 것이건 아니건 하나만 이야기해 보게나. 아직은 없습니다.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자네가 그런 아이디어를 낼 능력의 소지자라는 것을 입증하여 보게. 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학점은 교수들에게 받았지. 네. 자네 교수들이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다면 말하여 보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그 학점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지? 저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런 엘리트 사원이 될 것입니다. 글쎄,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믿어주십시오. 저는 인류대학과 인류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닭대가리 속으로. 닭대가리라는 거야. 생선대가리라고. 좌우지간 학벌과 학력이 좋은 사람들은 일부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사업화시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홀로 활동하는 전문직이 아닌 한 99%는 이른바 좋은 직장을 원하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조직의 일원이 된다. 능력별 연봉제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학력과 학벌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 속에서 당신은 절대 유별난 존재가 아니기에 월급의 차이가 큰 것도 아니다. 특히 조직 내 1차적 기회는 학력과 학벌 게임에서 최고의 졸업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거의 독식하거나 오너의 친족들이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경쟁은 치열하지만 능력이 있어도 배제당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 대조직일수록 내부에서 은연중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능력만으로 모든 것이 술술 풀려 나가지는 않으며 아부도 좀 하고 줄도 잘 서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결국 조직 내에서 계속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면 탈출하여 길거리로 나와야 하는데 체면이나 안정에 대한 욕구가 커서 여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직장 내 파워게임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필 포터가 쓴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먹힌다. 어떻게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는가로 제목이 변경돼. 어떻게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는가. 근데 반드시 몰래 읽어라. 특히 제 아무리 유명한 경영대학원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경영관리 기술을 이론적으로 배웠을 뿐이지 돈 냄새를 맡는 후각을 훈련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간 관리자급 정도가 되어야 개인별 능력의 차이가 혁혁히 드러나게 된다. 실제로 나는 미국 유명 MBA 소지자들 중 미국인이건 아니건 연봉을 더 주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람도 보았지만 처음 입사 당시에 연봉을 반으로 깎아도 여전히 돈이 아까운 사람들도 보았다. 대조직에서는 일이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 속에 숨기 쉽고 스스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기에 능력 배양을 등한시하는 경향도 많다. 가장 한심한 경우는 대조직에서 얼마의 예산 혹은 매출을 주물렀다는 것을 개인의 개인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이다.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전문 직업인들을 제외하고 학력과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연봉을 누가 더 받나? 게임에서는 학력과 학벌이 좋을수록 처음에는 일단은 유리하지만 불행하게도 홀로 독립하여 누가 먼저 부자 되나? 게임에서는 그것들이 정말 별 의미를 주지 못한다. 부자가 되려면 미국인들이 길거리 지식이라고 부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대조직에서 배우기는 대단히 어렵다. 언제나 일 전체보다는 일부분만 배우게 되고 맡은 분야 이외에는 관심을 잘 두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려면 실물 경제 속에서 돈 냄새를 잘 맡아야 하는데 학교 공부만 하였기에 실제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컴퓨터를 이용하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지식들을 얼마나 자기 머릿속에 이전시켰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창의력과 응용력이 얼마나 개발되어 있고 부가가치 창출의 능력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가 결정 요인이다. 이런 능력을 기르려면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더 많은 대우를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이를 총괄적으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직장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평생 직장인으로 살게 되는 빈도가 높고 소비 성향도 높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학벌 좋은 사람들이 내게 하여
내게 하여온 말이 있다. 직장을 때려치우고 빨리 사업해야 할 텐데 그 말을 나는 1, 2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똑같은 사람들에게서 계속 들어왔다. 2005년에 발표된 다큐멘터리 디 클리닝 바이 디그리스는 2005년에 발표된 다큐멘터리 디 클리닝 바이 디그리스 미국에서 4년제 대학교를 개판으로 다니면서도 그럭저럭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대학 교육이냐라는 논조를 펼쳐나간다. 나도 한국의 대학 교육에 대해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 책은 여기까지 일단 읽고요. 7월 15일 월요일. 내일은 다음에는 부자가 되려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AI 사피엔스도 읽어야 되지만 제가 또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AI 사피엔스 너무 현재 수준에 맞는 책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읽고 있습니다. 시간 다 됐고요. 오늘은 7시에 설명회가 없어서 책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봤고요. 내일 또 출근해서 열심히 또 하루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엑스피어 코인으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세주도 한잔 하면서 오늘은 뭐 초복이라서 제가 삼계탕에 아주 그 맛있는 술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보려고 그래요. 즐거운 저녁 되세요. 굿나잇.